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 법칙에 관한 내용을 오늘 간단히 정리해 볼 거예요. 교과서 32쪽부터 33쪽까지 살펴볼 거니까요. 노트와 연필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과서를 옆에 두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하기에 앞서 저작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단으로 편집 복제하거나 전송, 불법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과서 저작권을 출판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만든 영상 자체에서 교과서 내용이 아닌 부분은 선생님과 교육청의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4가지 지수 법칙 하나씩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지수를 곱셈에서 합으로 고치는 방법 배웠었죠. A가 2번 곱해졌다, A가 3번 곱해졌다. 그러니까 총 2번과 3번 합쳐서 몇 번 곱해졌다, A에 5번 곱해졌다 이렇게 고치는 거였어요. 곱의 지수 법칙이었죠. 곱의 지수 법칙 첫 번째였고요. 곱의 지수 법칙 두 번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이미 지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에 대해서 그 수를 전체 거듭제곱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단순히 더해서는 안 되고 바로 곱해줘야 된다. 여기에서 친구들이 이 두 가지를 서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곱셈이 있을 때는 덧셈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있을 때는 곱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곱셈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지수 곱셈하시면 안 되겠고요. 오른쪽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수 덧셈하시는 일은 웬만하면 없겠지만 안 돼요. 다음으로 나눗셈에서의 지수 법칙인데 두 가지를 하나를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지수의 차를 왼쪽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의 지수가 더 클 때는 나누는 수의 지수를 빼주면 된다. 단 이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때야 된다? 밑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위쪽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는데 바로 나눗셈에 할 때 필요한 뭐였죠? 그렇지,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유의해 주셔야 돼요. 교과서에서도 다룰 때가 있고 안 다룰 때가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나눗셈 보는 순간 분모가 0은 아니어야 돼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지수가 더 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차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떻게 쓰면 될까요? 2 빼기 5의 절대값인 거예요. 그러면 5 빼기 2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차를 분모의 지수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는 것은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어색하기 때문에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a의 제곱, a의 5제곱분의 a의 제곱으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분해서 분모에는 a 세제곱, 분자인 1만 남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눗셈에 대한 지수법칙도 배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 그 전체에 대해서 거듭제곱을 표현해주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왼쪽 오른쪽 똑같이 나누어줘야 된다. 결과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A하고 B가 좀 다른 A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A에도 B에도 똑같이 지수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 했죠? A, B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의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B분의 A 세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 절대 안 되고 B 세제곱분의 A 세제곱과 같이 분모 분자에 각각 전체 지수를 곱해 주시라는 얘기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보면 이 그림이 왼쪽 그림에 똑같이 적용되죠. 단지 오른쪽에서는 밑이 한 가지인 경우였고 밑이 하나였던 경우였고 밑이 여러 가지인 경우였어. 그래서 둘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을 계산할 때는 우리 계산 과정에서 교환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한번 쓰였었죠. 밑에 있는 거에도 주의사항 하나 있죠. 자, 요걸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요? 바로 B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는 B가 0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B가 0일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밑에는 0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눗셈을 할 때는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님을 주의해주자. 좋습니다. 교과서 32쪽에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는 명왕성에 관한 상황을 놓고 지수의 쓸모, 거듭제곱의 쓸모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컴퓨터에서의 정보 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정보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비트, 바이트란 말까지는 알겠죠? 근데 선생님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정보 저장 단위에 대해서 이제 모든 단위에는 SI, 국제표준 단위 체계가 있거든요. 국제표준 단위 체계는 최대한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보통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봤습니다. 6 곱하기 10의 9제곱 킬로미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했어요? 60억 킬로미터라는 뜻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거듭 제곱을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을 과학적인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느냐면 사실 여러분 과학에서요. 1학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K라고 하는 대문자를 쓰면 이건 온도의 단위 켈빈이에요. 그 다음에 스몰 k, 소문자 k라고 쓰면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킬로라고 하는 접두사예요. 킬로는 천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대문자 m을 쓰면 이 m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메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가는 천의 제곱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만이고요. 10의 6제곱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가 10의 몇 제곱이겠어요? 9제곱이에요. 그 다음에는 테라 10의 12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킬로바이트는 1000바이트고 메가바이트는 10의 6제곱 100만 바이트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컴퓨터는 원래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수를 사용해서 모든 걸 표현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0과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개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8비트로 되어 있다. 8비트. 그래서 2의 세제곱을 단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2의 세제곱이 거듭되면서 이제 바이트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킬로바이트로 넘어갈 때 킬로바이트를 1000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스몰 K 쓰고 B 쓰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100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밑과 2라고 하는 밑이 섞여요. 또는 2하고 5로 섞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다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과학에서는 이게 정확히 쓰이고 있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2GB, 4GB, 5GB, 뭐 6GB 이런 램을 샀다. 아니면 뭐 2TB짜리 외장하드를 샀다 했는데 정작 연결해 놓고 나면 뭔가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잘 보세요. 1TB 예를 들어 이걸 예로 들어 볼게요. TB라고 하면 뭐냐면 2의 10제곱 기비바이트예요. 기비바이트는 메비바이트에서 오고 메비바이트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씩 곱해지냐면 2의 10제곱씩 곱해져요. 여러분 작년에 거듭제곱을 배울 때 2의 10제곱은 얼마나 했습니까? 1024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대략 얼마냐면 10의 세제곱인 1000과 비슷하죠.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영어권에서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단위 환산의 기준이었어요. 1000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1000에 제일 가까운 2의 10제곱을 택한 거예요. 하지만 2의 10제곱 배할 때가 커요? 아니면 1000 배할 때가 커요? 당연히 2의 10제곱 배할 때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1TB바이트가 되려면 2의 10제곱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야 되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TB바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4번 곱해야 되네요. 죄송해요. 4번 곱해야 되니까 어떤 거냐면 바이트에다가 2의 10제곱을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해야 1TB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쓰면 1TB바이트는 여기서 지수법칙을 써보니까 얼마가 된다? 2의 곱셈이요, 덧셈이요? 곱셈이죠. 40제곱 바이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테라바이트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테라바이트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일단 1킬로바이트를 1000바이트라고 할 거니까 킬로바이트를 1000바이트라고 할 거니까 이건 약간 의견이 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킬로바이트를 키비바이트처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쳐봅시다. 뭐 그런 식으로 간다면 테라바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의 세제곱을 4번 곱한 바이트예요.
그러면 10에 얼마예요? 12제곱 바이트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의 12제곱 바이트하고 2의 40제곱 바이트하고 둘의 차이인데 그 차이를 계산해보면 당연히 어느 쪽이 크냐 하면은 테비바이트 쪽이 큰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2의 40제곱과 10의 12제곱을 비교해 볼 건데 얘네를 비교하려면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당장은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40제곱을 2의 10제곱의 4제곱으로 아까처럼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10의 12제곱은 10의 3제곱의 4제곱으로. 그럼 이제 비교가 되죠. 아까 뭐라 했어요? 2의 10제곱이 더 크다고 했었죠. 더 큰 수를 같은 제곱하면 얘네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테비바이트로 계산했을 때 2테비바이트가 되어야 컴퓨터에서 2테라바이트로 표현해요. 컴퓨터의 테라바이트는 사실은 테비바이트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마케팅 할 때는 어떤 테라바이트냐면 바로 이 테라바이트예요. 10의 12제곱 바이트. 요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모자라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였지만 여러분이 지수 법칙의 쓸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였기를 바랄게요. 자, 교과서 33쪽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쏟아놓은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과 n이 자연수, 무엇에 대한 조건이죠? 바로 지수는 자연수를 쓰겠다. 지수는 자연수로 한정하겠다.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 중2에서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건 인식하고 가는 게 좋겠죠? am제곱 곱하기 an제곱이면 어떻게 쓴다? m 더하기 n제곱이면 되겠다. am제곱을 n제곱 전체 하면 m 곱하기 n이죠? 곱하기 생략해서 mn제곱이다. 다음 a는 0이 아닐 때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나올 것이다? 나눗셈이 나올 것이죠. 그래서 나눗셈이 나오면 분모가 0이 아니라도 생각해주고 0이 아니다가 나오면 어딘가에 나눗셈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m이 n보다 크면 즉 지수가 더 큰 쪽을 나누어 준다면 그냥 단순히 뺄 수 있다. 약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m이 n이랑 같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m 나누기 am. 그런 것은 당연히 1이에요. m이 n보다 작은 경우 작은 것을 큰 걸로 나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m제곱 나누기 an으로 이렇게 세팅해 놓고 약분해 주면 분모에 더 많이 남는다. n 빼기 n만큼 남는다.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들지 말고 반드시 뜻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4번 이런 부분 중요했었죠. 여기에서는 b가 새로 등장했는데 b가 0이 아니란 거 여기에 와서야 얘기했었죠. a는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3번에 해당되는 얘기였고요. 여기에서는 b가 0이 아니다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들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풀어볼 건데요. 1번 문제에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밑이 같다를 꼭 확인해 주시고 그럼 지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 a의 5제곱이 답이다. x의 세제곱 더하기 4 해가지고 x의 7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수의 합 공식을 기억합시다. 두 개씩 a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두 개씩 합쳐주면 이렇게 해도 되죠. 두 번째 줄로 바로 가셔도 돼요.
a의 10제곱이 된다. 마찬가지 x의 1 더하기 2 더하기 4는 x의 7제곱이 된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단계를 거치기를 희망합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곱에 대한 공식 두 번째를 확인해 보는 거죠. 1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수에 어떤 수나 식의 전체 제곱이 곱해져 있는 경우, 전체 제곱이 되어 있는 경우 안에다가 바깥에 있는 지수를 곱해주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곱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해주면 되겠다. a의 3 곱하기 2제곱, a의 6제곱이다. 마찬가지다. a의 4 곱하기 3제곱, x죠? x의 12제곱이다. 그럼 얘는 괄호 먼저 처리해줘야 되니까 a의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이고 그러면 a의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분위기에 입술을 해서 곱하기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2, 3은 6이니까 a의 10제곱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4번 여기에서도 역시나 분위기에 입술리면 안 된다. x의 2 곱하기 4 곱하기 x의 세제곱이지만 x의 이때는 2 곱하기 4는 곱하기고 3은 더하기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x는 2, 4는 8, 11제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 4번 문제의 경우에는 처음 지수법칙 1번과 그 다음에 지수곱으로 나타나는 지수법칙 2번을 결합한 문제죠. 이렇게 결합된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제 몫입니다. 나눗셈입니다. 1분 드릴게요. 일부는 좀 짧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모자라셨으면 일시정지로 언제든지 풀 수 있습니다. 답을 확인할 준비가 안 됐으면 정지하시고 다 푼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자, 나눗셈이니까 또 반사적으로 나눗셈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일단은 분수꼴로 나타내 놓고 생각하자. 그러면 모든 게 명확해진다. a의 4제곱만 남는다. 역시나 마찬가지 x의 4제곱분의 x의 5제곱임을 잊지 말자. 나눗셈은 분수임을 잊지 말아요. 그러면 역시나 약분해서 x가 된다.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자.
공식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a의 6 빼기 2가 된다. 그래서 a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 다시 그 다음에 x의 5 빼기 4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x가 된다. 자,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 주의해 달라고 했어요. 나눗셈이 여러 개일 때 곱셈과는 달리 순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앞쪽부터 계산해준다.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나누기 a 세제곱을 한 덩어리로 보고 나누기 a 제곱을 한 덩어리로 봐서 얘네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때의 관점은 곱하기 a 세제곱분의 1 곱하기 a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눗셈인 채로 해볼게요. 그러면 a의 7 빼기 3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니까 이젠 공식으로 가볼까요? a의 5 빼기 2는 a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나누어지는 수의 식의 지수가 나누는 식의 지수보다 컸어요.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누기는 나누기니까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사실은 있었겠죠? 마지막 4번은 어떻게 돼 있죠? 풀어서 써보니까 x의 6제곱 나누기 괄호를 먼저 처리해주니까 x의 10제곱이에요. 2 곱하기 5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분수로 고쳐주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신다면 x의 6제곱으로 약분했을 때 x의 4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쓸 수도 있다? 두 지수의 차, 양수가 나오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써준다 라고 하면 지수법칙을 적용한 거니까 선생님이 이해를 하죠. 근데 쓰다 보면은 공식을 적용하려고 마음이 급해서 611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절대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식은 공식이고 원리는 원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야 되고 손에 익으면 그때는 공식을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식들이 결정적이고 평생 쓸 거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수 법칙을 도입하기 위한 방편이니까 그렇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 이제 복합되기 시작합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풀이를 해보셨습니까?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는 주어진 식을 거듭 제곱할 때 곱셈으로 나누어 준다. 똑같이 곱셈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지수의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 그러니까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의 지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덩어리와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에 각각 4제곱씩을 해주고 곱해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a의 12제곱, b의 8제곱이 되죠. 곱셈은 자연스럽게 생략해줬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써볼까요? x의 제곱의 세제곱이고 y의 4제곱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x의 6제곱, y의 12제곱이에요. 스무스하게 분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주셔도 돼요. b의 세제곱의 제곱이고 a의 제곱의 제곱이에요. 분자나 분모만 절대 따로따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b의 6제곱분의 a의 4제곱이에요. 4번 여러분이 스스로 해봤을 거예요. y의 5제곱의 세제곱분의 x의 4제곱의 세제곱 그래서 y의 15제곱분의 x의 12제곱 좋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같다라는 것은 적용해주는, 곱해주는 지수가 같다는 거지 결과가 같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잘 정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는 2분을 드려볼 텐데요. 딱히 어려워서는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자, 5번 문제. 어떤 규칙인지 알아보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블록이 3개가 쌓여 있으면 3개의 위쪽 가운데에 있는 블록은 아래에 있는 두 블록의 곱이로구나. 그럼 곱을 계산하는 건 우리 간단히 할 수 있는 편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빈칸에 알맞은 식을 써야 되는데 제대로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의 제곱의 세제곱. 얘는 사실 뭐였다? A 6제곱이다.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져서 생기는 블록은 당연히 3 더하기 6은 9. 그리고 6 더하기 2는 8. 죄송해요. 6 더하기 2는 8. 그쵸? 그리고 나서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가 힌트예요. A의 15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A에 얼마가 있었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일종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A의 8제곱 곱하기 얼마였을 때 지수를 더해서 15가 됐을까요? 8 더하기 X는 15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죠. X는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A의 7제곱이었을 거다. 그럼 똑같은 이유에서 A 7제곱이 되기 위해서 A의 몇 제곱이었을 거다? 5제곱이었을 거다. 여긴 바로 계산 가능하죠. A의 9제곱 더하기 A의 8제곱은 A의 17제곱이다. A 17제곱과 A 15제곱의 곱은 A의 32제곱이다. 네, 덧셈할 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 지수 법칙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구거든요. 이 지수 법칙 자체에는 신비로운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수로 표현된,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것을 풀어서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분수로 고칠 줄 알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모는 0이 안 된만 주의해 준다면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배운 내용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전 과정, 중학교 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쓸모가 있다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수법칙은 또 한 번 등장한다 언젠가.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원리 중심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